저렴하게 재건축을 하는 시대는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잖아요. 거의 끝나갔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5층짜리가 어디 있어요. 근데 재건축이라고 한다면 이제 사업성이 좋아지려면 두 가지가 만족을 해야 되는데 하나는 이제 용적률이 좀 낮고 일반 분양을 좀 많이 뺄 수 있는 단지들이 좋은 단지들이고 아니면 인센티브를 받든지 두 번째는 이제 일반 분양가를 좀 올릴 수 있는 그러니까 고급 수요들이 뒷받침이 될 수 있는 곳들이 좀 좋긴 합니다. 이 두 가지가 만족이 돼야 되는데 김희만 소장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집을 사는 분들이 좀 현실적으로 생각할 때 어쨌든 지금 대출도 받고 해야 되는데 지금 신생아 특례가 어쨌든 지금 그래도 작동을 하고 있고 작동하죠. 최근에 또 이제 통계 보니까 한 70% 정도는 주택 매수 자금으로 쓰고 있다 이런 것들도 있더라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생아 특례 이런 거에 좀 관심도 있으실 것 같은데 한 6억에서 9억대 정도 여기에서 이제 정책 자금을 써가지고 집 사는 거. 요거는 지금 좀 해볼 만한 거라고 좀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당연한 거 아닐까요? 아니 국가가 특혜를 주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특혜를 주는데 왜 안 받냐고. 근데 우리는 못 받으니까 못 받는 거지. 저도 받고 싶어요. 좀 받게 해주세요. 근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받을 수 있는 분들은 받으세요. 역대 뭐 10년 전에도 그랬고요. 20년 전에도 그랬고 혜택을 받아서 손해 본 사람은 없습니다. 2013년도에는 박근혜 정부 때 뭐 취득세 1%인가 뭐 이렇게 내려주고 양도세 5년간 면제해주고 그 받은 사람 다 좋았잖아요. 뭐 저도 하나 받긴 했는데 좋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특혜를 주는데 왜 안 받냐고. 저는 너무 답답해요. 그때도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2013년도에 이제 박근혜 정부 때 5년간 양도세 면제 1주택자 집을 사면 양도세 면제를 혜택을 줬는데 부산 분들은 막 신나게 사더라고요. 이제 부산은 역전이 됐다고 했잖아요. 부산은 분위기가 좋아지고 서울은 안 좋아지니까 서울에 이제 양도세 특례 대책이 나왔는데 부산 분들이 서울 집을 다 먹는 거예요. 막 사는 거야. 그래서 제가 답답해가지고 서울 사람들한테 이제 강의하면서 왜 안 사냐고 하니까 무서워서 못 산다 하는데 결국에는 그 혜택을 받아먹은 사람들은 그렇죠. 엄청난 이익을 받기 때문에 저는 국가가 주는 혜택은 안 받을 이유가 없다. 그래서 신생아 특례 대출 자격 요건이 되시는 분들은 당연히 받으셔야 되고요. 당연히 받아야 됩니다. 작년에 특례보금자리 받으신 분들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당연히 그렇죠. 좋았잖아. 그러니까 뭔가 특혜가 나오는 거는 다 이유가 있는 거고요. 정부가 부양책을 주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받아야 되고 이제 가격이 중요한데 6억 9억 가지고 이제 뭐 마용성이나 강남권에 살 수는 없겠죠. 현실적으로 없는데 찾아보면 6억 9억에 또 살 수 있는 게 있잖아요. 뭐 요즘 일기 신도시 얘기 나오는데 일기 신도시에서도 6억 9억 사이 또 할 만한 것들도 있고 서울에서도 뭐 노원구 쪽에 가더라도 있고 그래서 저는 좀 호재가 있는 지역들은 충분히 관심을 가져봐도 좋겠다. 그리고 최근에 제가 일기 신도시 이제 분당 평촌 이렇게 다녀왔는데 깜짝 놀랐는 게 생각보다 가격이요. 최근에 이제 분당 같은 경우는 시범 단지는 막 들썩들썩 됩니다. 들썩되는데 들썩되는 가격이 작년 초 가격에서 들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동안 서울 중심지들은 이제 막 95% 회복을 했다 막 하는데 의외로 좋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안 오른 곳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고점 대비 떨어져 가지고 2021년 고점 대비 떨어져서 작년 상반기 1분기 가격을 유지하는 곳들이 꽤 있어요. 네. 찾아보면. 근데 생각해 보면 그러면 서울은 앞으로 계속 올라가고 그 지역들은 그대로 유지될까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지금은 서울이 메리트가 있으니까 들어오는 거고 와용성이나 강남이나 인기 지역들 먼저 반응을 하는 거지만 그런 지역들 저는 시간을 두고 반드시 반응을 한다. 그래서 물론 신도시마다 좀 차이는 있는데 임장을 좀 확인해야 되는데 뭐 평촌 신도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범개역 앞에 목련 뭐 2, 3, 5단지가 이제 가장 입지가 좋거든요. 그거하고 이제 중앙공원 앞에 향촌 롯데 이런 아파트가 있는데 2단지가 리모델링을 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또 관건이야. 리모델링을 진행해서 지금 막 이제 소송 간다. 재건축하자. 야, 리모델링 계속 해야 돼. 주민들끼리 싸우는데 이게 통합 재건축을 해야 되다 보니까 2단지가 지금 리모델링과 재건축이 갈팡질팡하다 보니 옆에 붙어 있던 3단지, 5단지는 안 되는 거죠. 통합이 안 되니까. 그렇죠. 선도지구에서 물 건너갔어요. 제일 좋은 거. 평촌 신도시에서 제일 좋은 향촌, 그 중앙공원 앞에 있는 향촌하고 목련은 빠져버렸어요. 선도지구에서 경쟁 탈락. 스스로. 선도지구가 그 지금 통합이 많이 돼 있네. 그러니까 의견이 좀 많이 모인데 해야 그렇죠. 유리하죠. 그러니까 평촌 신도시에서는 분당은 뜨거운데 평촌은 의외로 조용한 이유가 한마디로 이게 가장 잘 나가는 랜드마크들이 빠져버리고 랜드마크 아닌 곳들이 선도지구에 지정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제 분위기가 좀 그렇긴 한데 저는 반대로 해서 가면 선도지구 안 되면 어떻습니까? 2번, 3번, 4번 부동산은 입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가격이 작년하고 똑같아요. 또 하나도 안 올랐어요. 작년 1월부터 하나도 안 올랐기 때문에 오히려 살짝 떨어지기도 했어요. 그러면 이런 곳들 저는 우리가 3년이 아니라 한 10년 바라보고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이제 시작했잖아요. 일기 신도시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되면 그럼 다음 정권이 바뀌었어요. 예를 들어서 다음 정부에서 우리는 안 할래요. 그게 될까요? 쉽지 않죠. 안 되잖아요. 일기 신도시가 30만 가구 가족으로 따지면 한 100만 명 정도의 표가 걸려 있는데 그게 안 100만 됩니다. 명이면 대통령을 결정.
대통령을 결정하기 때문에 무조건 추진합니다. 근데 네. 빨리 2027년 착공 이런 건 안 되고 하지만 할 수밖에 없다. 다음에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우리 세종시도 그렇잖아요. 스타트해버리니까 멈출 수가 없잖아. 이거 세종시 안 한다고 하면 충청도 표 다 떨어지니까 그냥 누가 바뀌더라도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할 수밖에 없는 게 세종시 같은 게 저는 일개신도시다. 그래서 일개신도시도 가격 조건 좋아요. 찾아보면 일산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이런 것도 좀 눈여겨봐도 충분히 해볼 만한 거 많은데 우리가 마용성, 여의도, 압구정 자꾸 이런 거 압구정 여의도 보지 마세요. 어차피 사지도 못하는 거. 말씀하신 거가 많은 분들이 약간 고민은 하고 있는데 네. 이제 이게 주저주저하는 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동네들은 대부분 이제 재건축이나 뭐 리모델링 이런 걸 좀 해야지 되는 동네인데 이게 지금 뭐 공사비도 그렇고 막 계속 막 지금 지지부진하니까 특히 이제 오늘인가요 뭐 상계주공 네. 그 분담금 5억 나온다고 막 그때 한번 난리 났었는데 이게 7억으로 올랐어요. 오히려. 이런 것들 보면은 지금 야 이거 되냐 과연 안 되면은 이게 호재가 아닐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하시니까. 근데 이건 생각을 해야 될 게 저렴하게 재건축을 하는 시대는 이제 거의 끝나가고 네. 있잖아요. 거의 끝나갔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5층짜리가 어디 있어요. 근데 재건축이라고 한다면 이제 두 가지가 이제 사업성이 좋아지려면 두 가지가 만족을 해야 되는데 하나는 이제 용적률이 좀 낮고 일반 분양을 좀 많이 뺄 수 있는 단지들이 좋은 단지들이고 아니면 인센티브를 받든지 두 번째는 이제 일반 분양가를 좀 올릴 수 있는 그러니까 고급 수요들이 뒷받침이 될 수 있는 곳들이 좀 좋긴 합니다. 이 두 가지가 만족이 돼야 되는데 분당은 이제 좀 충족이 되죠. 그렇죠. 분당은 좀 분담금 내도 하겠다 하시는 분들 왜냐하면 많아요. 분당에 새 아파트가 나오면 거기 거의 준 강남권의 판교 느낌이니까. 판교 느낌이고 돈 있는 사람들이 산단 말이에요. 네. 일반 분양가 높게 나와도 사요. 그러니까 네. 그런 지역들은 됩니다. 근데 최근에 일산이 이제 약간 지지부진한 이유가 이제 그런 차이가 있죠. 네. 집값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공사비는 똑같은데 분당은 일반 분양을 높게 받는데 일산은 높게 못 받기 때문에 저 그런 차이는 있는데 대신 또 집값도 저렴하기 때문에 또 재건축의 장점이 뭔가요? 재건축 재개발이 시차를 두고 10년, 15년 뭐 걸릴 수는 있어요. 근데 단계가 있잖아요. 조합 네. 설립. 우리 할 때마다 플랜카드 하나씩 붙이잖아요. 안전진단 통과. 요즘은 이제 안전진단 일기신도시 특별법 때문에 의미는 없지만 뭐 추진위, 조합, 건축심의, 사업시행계획, 뭐 조합원, 분양신청, 관리처분, 착공 붙일 때마다 가격 올라가잖아요. 이거 플랜카드 효과라고 하는데 이게 우리가 미래 가치 호재를 보고 가격이 올라가는 게 중요한 거지. 내가 이거 15년 후에 입주할래. 15년 동안 가지고 가는 사람이 과연 몇 별로 명이나 없죠. 될까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런 호재가 있는 거는 좋은 거다. 단 분양가가 올라가는 건 부담스러운데 옛날처럼 헌집 줄게 새집 다오 이거는 이제 이 공식은 좀 버리자. 개포주공에 우리가 너무 익숙해져 가지고 네. 개포주공은 환급도 받았잖아요. 근데 그런 아파트는 이제 없으니까 이제 시대가 달라졌잖아요. 저층에서 중층 아파트로 갔기 때문에 내 집 인테리어 하면 돈 누가 줘요? 뭐 내가 내가 내야지. 근데 내 집을 재건축하는데 왜 공짜로 하려고 하냐고요. 그러니까 돈을 어느 정도는 지불해야 된다는 인식은 우리가 가져야 되고 저는 이렇게 하더라도 결국 더 올라갈 겁니다. 추가 분담금 상계동에 뭐 7억 내라 새 아파트가 되면 또 그만한 가치 상승 랜드마크가 되기 때문에 그 이상의 가치는 저는 충분히 하리라고 생각하고요. 7억은 좀 비싸긴 한데 건설 사고 뭐 또 잘. 15평짜리를 뭐 30평을 바꾸는 거니까. 네네. 어쩔 수 없이. 근데 그거 생각해야지. 그러니까 같은 평형이면 모르겠는데 네. 15평에 33평 되면 가격이 얼마나 갈까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해 본다면 결코 손해 보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재건축이 되든 안 되든 입지라는 거는 이제 좋은 너무나 데들이 중요하죠. 있으니까. 입지와 이제 개발 호재. 그래서 저는 그냥 평범한 아파트들을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새 아파트를 사든지 차라리 아예 신축으로 가든지 아니면 저는 이렇게 오래된 아파트 오래됐는데 그냥 오래된 거 말고 근데 신도시는 정부가 작정하고 해준다고 하니 저는 하늘이 내려준 기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말씀하신 대로 아직은 그 시세가 막 이렇게 올라가고 이런 건 아니어서 그게 분당 이제 시범 기대감이- 단지만 그렇죠. 네, 기대감이 아직은 좀 전반적으로 좀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가격을 잘 봐야 되는 게 제가 막 뜨거워져 가지고 막 폭등하는 걸 잡아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작년 상반기 수준의 가격이라면 1차라고 확인했잖아요. 둔촌주공도 그렇고 네. 서울도 그렇고 올라가잖아요. 서울도 올라가면 작년 초 조정된 가격이 메리트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가격에 지금 사는 건 저는 충분한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막 폭등한 가격을 사라는 건 아니죠. 그래서 네. 실수요자들 돈 있고 필요해가지고 강남에 아파트 사는 거는 괜찮은데 자금력이 부족하신 분들이라면 막 무리하게 전고점 대비 뭐 95% 이상 100% 그런 아파트 사기보다는 자기 상황에 맞춰서 이렇게 안 오른 아파트들 또 개발 호재가 있는 아파트들 찾아보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내 집 팔고 이사 가겠다 이러시는 분들은 네. 약간 거래량이 좀 늘긴 했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내가 사고 싶은 집이 좀 먼저 좀 움직일 테니까 지금 금매라도 좀 던지고 갈까 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역시 이런 상황에서는 뭐 어쩔 수 없이 조금 싸게 팔고 가는 게 나을까요? 두 마리 토끼 못 잡으니까요. 사람 마음이 똑같잖아요. 뭐 저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내 집은 제값 받고 싶고 갈아타고 싶은 집은 이제 금매로 잡고 싶은데 이제 그게 맞아 떨어지면 참 좋겠는데 현실적으로 이제 지금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상승기예요. 집값이 올라갈 때는 먼저 잡고 내 집을 늦게 팔면 둘 다 올라가니까 굉장히 좋은 전략이 되는데 지금 상승기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잖아요. 6개월 후, 1년 후에 집값 무조건 올라가 있어? 내가 필요해서 사가지고 집값이 안 올라도 상관은 없잖아요. 몇 년 버틸 수는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하나 사고 내 집을 팔아야만 이게 뭐 잔금 기간을 길게 잡는다든지 뭔가 팔아야 되는 상황이면 시간에 쫓기잖아요. 시간에 쫓기는 거는 내가 져요. 시간 게임에서 내가 질 수밖에 없는 게임이고 궁지에 몰리면 금매가 아니라 초금매로 던져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하나 사고 잔금을 길게 올해 12월로 잡아줬단 말이에요. 12월까지만 내 집을 팔면 되는데 내 집이 이제 좋은 가격을 받고 싶었는데 미국이 갑자기 예상과 다르게 멍뚱한 짓을 했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뭐 미국이 전쟁을 할 수도 있고. 전쟁을 할 수도 있고 0.25로 올려버렸다. 네. 그럼 내 집값이 올라가겠냐고. 그럼 어떻게 해요? 난 잔금 쳐야 되는데 날릴 수 없으니까 초금매로 던져야 되는데 이렇게 궁지에 몰리지는 말자. 그래서 저는 지금 같은 분위기 그냥 보합 정도 또는 약상승, 약강세 정도 이런 흐름이라면 저는 갈아타고 싶은 분들은 그냥 실시간으로 팔고 새 거 사고 알아보고 이제 가격이 큰 차이가 없다라고 하면 거의 동시에 움직이는 게 정답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소형 가구들, 이제 1, 2인 가구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30평보다는 이제 20평이 좀 대세가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도 지금 계속 좀 돌고 있는데 이제 작은 평수가 이제 30평보다 더 인기가 많아진다. 이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용 59까지요. 전용 59가 84를 이길까요? 어떤 선호도가?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근데 왜 전용 59로 그나마 한다면 방 3개 화장실 2개거든요. 그게 기본 조건이에요. 방 3개 화장실 2개는 돼야 돼요. 방삼화이. 그게 안 되면 예를 들어서 전용 뭐 51 이런 거는 안 나오거든요. 방 3개 화장실 2개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는 선호도가 급격히 떨어지고요. 프리미엄도 떨어집니다. 그 재건축 신청하는 단지들 리모델링이나 재건축 신청하는 단지들 시세 보면 전용 84 신청한 아파트가 제일 높게 나와요. 시세도. 전용 84 제일 좋아요. 살아보면 물론 큰 평수 좋은데 비싸니까. 제가 일본에 가서 한번 물어봤거든요. 일본 부동산 한 분한테. 야 일본 사람들은 니들 왜 작은 집 좋아해? 그러니까 우리도 큰 집 살고 싶어. 돈이 없어 라고 하더라고요. 네. 돈이 없어서 작은 집 사는 거고 전용 59가 좋아 84가 좋아. 84가 좋지. 근데 비싸니까 그렇죠. 59를 가는데 저는 59 이하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물론 돈에 따라서 이제 할 수는 있는데 59가 이제 요즘 평면이 잘 나오고 확장하기 때문에 84에 버금가는 그런 삶의 만족도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59까지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뭐가 좋냐 그러면 당연히 84죠. 84는 주력입니다. 국평이고요. 저는 이거는 10년이 지나도 59가 84를 이기지는 못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 엄청 안 좋아져 가지고 84를 못 사. 전 국민이. 84를 살 뭐 수 장기 없고. 침체로 간다든지. 그렇게 되면 이제 59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84보다 좋아질 수는 있겠으나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59가 84 이길 수가 없고요. 절대 이길 수는 없습니다. 84는 저는 뭐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엔 이제 혼자 사시는 분들도 이제 뭐 게스트용 화장실에 게스트룸 이렇게 따로 빼놓고 이제 뭐 서재 겸 하나 해놓고 그렇죠. 이렇게 사시니까 하고 투자를 할 때 이제 그렇잖아요. 이제 나이 기준이 아니라 저는 항상 타인의 기준에서 생각을 하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전문직이야. 예를 들어서 돈이 있어가지고 전용 84를 샀는데 나 혼자 살아. 야 나 혼자 사는데 84가 뭐가 필요해? 나는 전용 51만 해도 충분해. 라고 하는데 내 집을 사는 사람은 나 혼자 1인 가구가 내 집을 사진 않잖아요. 전용 84가 가족 있는 3인 4인 가구가 살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나이 기준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이 전용 84를 선호한다. 그것도 포베이 판상형 구조. 그러면 그걸 선택하는 거예요. 나는 타워형이 좋은데 그러면 판상형 사고 본인은 타워형 전세 가든지.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는 가치, 선호하는 걸 선택하는 게 저는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남들이 다 판상형 좋다고 해도 기어코 타워형을 이렇게 일부러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반대로. 굳이 그럴 필요는 없죠. 그러니까 남들이 좋아하는 거 하시고 나는 타워형 좋으면 나는 타워형 전세로 가시고 나는 1층이 너무 좋아. 그럼 로얄층 사시고 1층 전세로 가세요. 그러면 되죠, 사실. 그러니까. 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요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결국에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은 이제 뭐 다주택자 이런 분들은 사실 뭐 지금 뭐 더 산다 이런 게 좀 쉽지 않다 그럼요. 보니까 네네. 아무래도 이제 무주택자 분들이 약간 지금 고민이 되는 시기인 것 같은데 네. 이런 분들이 지금 어떤 매수를 할지 말지를 고를 때 어떤 걸 가장 좀 중요하게 봐야 될까?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뭔지 마지막으로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뭐 가치관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어요. 성격에 따라서 좀 다른데 저는 필요한 분들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자금이 되고 필요하신 분들 뭐 결혼하는데 부모님이 도와준다.
아니면 뭐 꼭 사야 된다, 뭐 자녀가 출산했는데 학군이 중요하다,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다면 필요하신 분들은 하락장이 아니라면 하시고요. 집값이 떨어지는데 들어갈 수는 없는데 지금 같은 분위기라면 일단 조정의 터널이 몇 년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길게 5년을 본다면 반이 지나갔고요. 4년을 본다면 1년 반이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너무 고민하지 말고 하시는 게 좋겠고, 자금이 이제 부족하신 분들이라면 내 자금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분들이 있어요. 돈이 부족하다 보니까 돈에 맞춰서 정말 뭐라 그럴까요? 약간 투자 입지도 안 좋고 투자 가치도 낮은 걸 억지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4.3 타입 뭐 이런 거 사고. 그러니까 억지로 하시는 거는 저는 네. 굳이 그럴 필요는 없다. 집이라는 게 굳이 그렇게 내가 거주도 못하는 집을 무리하게 하나 사가지고 뭐 그렇게 불안할 상황은 지금 분명히 아니기 때문에 기준과 원칙을 좀 정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휘둘리지 말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냉정하게 본인만의 가치관, 투자 전략을 좀 세워야 되는데 우리가 남하고 비교하고 우리 앞서서 이제 게임 이론 뭐 웃으면서 네. 이야기를 했지만 저 사람이 먼저 사서 올라가면 어떡하지? 그런 불안한 마음을 좀 잠시 좀 내려놓으셔라. 그래서 설사 좀 올라가더라도 나하고 인연이 아니겠지. 기다리면 저는 반드시 기회는 온다고 보거든요. 저도 과거에 못 기다려가지고 네. 기회를 좀 잃어버린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릴 걸 막 이런 후회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필요하신 분들은 반드시 하시고요. 뭐 여러 채 뭐 3주택이 있는데 오르는데 몇 개 더 사야겠다라는 쇼핑 개념으로 주택 구입하는 거는 지금 그런 건 좀 바람직하지 네. 않다라는 말씀. 그리고 항상 기본에 좀 충실하자. 결국 입지 또 개발 호재 미래 가치 여기에 굉장히 좀 충실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 이제 소장님 말씀은 이제 지금 집을 돈으로 보지 말고 그냥 집 그 자체로 그럼요. 가가지고 집이 필요하시면 사라. 그거야말로 뭐 어찌 보면 약간 원칙 같은 말인 거죠. 하고 입지, 역세권, 입지 이런 역세권까지 걸 좀 너무나 중요하고요. 역세권 같은 경우는 이제 앞으로 더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돈을 좀 더 주더라도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그런 게 있었잖아요. 역세권 아파트는 10억, 역세권 아니면 9억 비슷한 비율로 올라가지라고 하는데 지금 미래 앞으로를 생각한다면 1억을 더 주더라도 역세권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결국에 살기 좋은 집을 좀 선택하라,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인만 부동산 경제연구소의 김인만 소장님하고 같이 부동산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또 이제 앞으로도 또 많은 또 다양한 일들이 일어날 테지만 결국에 이제 원칙을 지키면서 또 그렇죠. 너무 무리하지 않는 그런 이제 선택을 하시는 게 가장 좀 길게 가는 길이지 않나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시청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면서 저도 소장님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소장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